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번 시간 동안에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빌딩을 하는지, 그리고 자산 운용이라고 하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라서 여기서 제가 다루는 내용들이 굳이 은행업에 종사하시지 않더라도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유용한 어떤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일단 다루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자산운용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만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모를 하면서 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시기파이 세미나의 창립 취지에 맞게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희 필드에서 어떤 부분이 디파이를 사용하면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저희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핵심만 짚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라우프 세이거라는 Provident Investment Management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 회장님께서 하시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베스트먼트 objective가 골이 없는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길을 잃은 여행자와 같다.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의 모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투자라고 하면 보통 그냥 가자 하면서 이제 엄청 리턴 맥시마이제이션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산 운용업이라 하면 헤지 펀드나 뭐 프라이빗 에퀴티와는 조금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평생의 파이낸셜 골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저희가 계속 자문을 해줘야 되는 업이 이제 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무작정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goals based investing이라고 하는 그 골에 기반한 리스크 분석 및 그리고 그것의 각 개별 골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골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운영의 골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 보통 세 가지의 페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낸셜 클래리티가 없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인컴을 벌고 있고 어느 정도 세이빙이 있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투자 골을 자체를 잘 못 정하는 경우가 일단 계시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투자 골은 정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은퇴 시기가 몇 년이 될 것 같다. 그때까지 얼마가 남았고 내가 은퇴 이후에는 몇 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겠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은퇴 시기까지 보통 길면 40년, 뭐 짧으면 2, 30년 있으실 텐데 그동안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지 이 골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도 다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투자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감정이 많이 치우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어느 정도 그 투자에 대한 그 방법론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저희가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 자산운용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goals based investment framework,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메릴 린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에서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골자는 크게는 다 같고요. 여기 위에 명시되어 있는 네 가지는 같은 내용들이고 그 네 가지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알고리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되어 있고 Asset Investment Profile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에 서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나의 인컴, 세이빙스 이런 거에 따라서 성별과 나이는 왜 필요하냐면 그 액추얼이, 그러니까 보험 계리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라서 내가 현재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나이,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개별 상황에 언제까지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투자 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파일을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define investment goal. 그러니까 그 나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골들을 정해야 할지. 그러니까 골들이라고 하면 뭐 아직 그 나이가 어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 자금 뭐 아니면 이제 추후에 뭐 파운데이션을 만들거나 레거시를 남길 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굵직굵직한 파이낸셜 골들을 레이아웃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레이아웃한 골들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집행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플래닝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골을 바탕으로 오늘 투자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계속 가지는 않겠죠, 평생. 왜냐하면 내일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계속 들어오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운용 자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스베이스 인베스트먼트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단계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냥 데모로 일단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가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겠습니다. 데모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고객이 오게 되면 로보 어드바이저든 아니면 대면으로 하는 다 자산 운용이든 기본적으로 콜렉트하는 데이터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성별, 나의 나이 그걸 바탕으로 한 보험 대리사들이 이제 발표하는 그 테이블에 의해서 내 예상 수명 그거 그리고 그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예상 수명이 그 joint probability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게 저희가 은퇴 자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예상 수명이. 그래서 조인트로 하게 되면 보통 95세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리스크 프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 성향인데요. 위험도인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그냥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내 투자 성향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정형화된 어떤 뭐 5개에서 10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이제 답변을 하면 자동으로 나의 그 투자 성향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바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투자금 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수익 그러니까 그 창출될 수 있는 수익들 바탕으로 해서 ongoing contribution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탕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골을 정해야 되는데 골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이나 아니면 그 내 집 마련 아니면 뭐 그 자녀들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뭐 미국에서는 5 to 9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tax deferred 세제 혹은 세금이 이제 늦게 이제 적용되는 어떤 그런 플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미리 해놓을수록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골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 골들에 대해서 타임 호라이즌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시간, 그리고 각 골에 따라서 리스크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성향이 있고, 리스크 성향이 있고, 골에 따라서 또 리스크, 테이크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트릭스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백단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골을 정했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할 거냐 시계열로 이제 레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각 골들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 캐시플로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캐시플로우를 넣을 거고 언제 이 캐시플로우가 나갈 건지 이게 각 골에 따라서 모양새가 달라질 거고 그 그래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홈 퍼체스 골은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5년 안에 내가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저금했던 돈의 일부분을 넣어서 그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ongoing으로 내가 들어오는 자금들에 대해서 계속 그 저금을 해서 이 운용 자금을 늘려서 2028년에 이제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플래닝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홈 퍼체스 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짧은 편이고
리타이어먼트 같은 경우는 훨씬 길겠죠. 왜냐하면은 보통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리타이어먼트 은퇴 시기가 60세 정도 되니까 60세 이후부터 방금 전에 보셨던 게 86세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26년간의 어떤 캐시플로우를 저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되고 리스크 톨러런스도 훨씬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리타이어먼트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골의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각 골마다 이런 캐시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겠죠. 여기서 그 각 골마다 그래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나왔고 그 리스크 톨러런스가 나왔으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도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프론티어라고 해서 일단 그 도표 X축에는 리스크가 있고요. Y축에는 리턴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왼쪽에 있을수록 더 보수적인 투자가 되고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투자를 그래서 어떤 걸 섞을 수가 있냐 뭐 그래서 주식이 있겠고 이제 가장 크게는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부채인 채권이 있을 거고요. 채권은 이제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면 주식은 이제 회사의 소유권을 소유하는 거니까 에퀴티에 투자라고 할 수 있고 픽스드 인컴은 부채기 때문에 어떤 회사의 소유권이 아니라 일단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맨 마지막에 만기가 되면 전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위험도가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에퀴티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낮으면 낮아질수록 리스크가 낮아지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퀴티랑 픽스 인컴밖에 안 넣었지만 저희가 나중에 그 디파이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까 해서 여기에 한 가지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퀴티 픽스 인컴이 끝이 아니고 대체 투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고 하면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 펀드나 헤지 펀드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아니면 그러니까 그 자산이 아니라 커머디티, 그러니까 그 자원들이죠. 자원 같은 그런 대체 투자를 원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90% 이상의 경우에 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손이 가고요. 엄청난 매뉴얼 스텝들이 들어가 있고 거의 프라이빗 에퀴티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11개 정도 스텝이 있다고 들었어요. 리뷰를 해야만 하는 그런 리뷰를 해야 하는 수기로 이제 진행되는 스텝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때 되게 용이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미국에서도 accredited investor라고 이제 그 high net worth individual 거의 투자하는 자산이 3억 이상인 이제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 대체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파이에서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동화를 시키고 이런 대체 자산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에퀴티나 픽스드 인컴처럼 용이하게 섞을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느껴지고 있고 실제로 JP모건에서 제가 아까 공유드렸던 페이퍼에서 나오는 거지만 JP모건에서 오닉스라는 이제 그 블록체인 크립토 리서치 팀이 있는데 그쪽이랑 아폴로라는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대체 투자 자산 투자 펀드에서 둘이 같이 그 디파이 쪽에다가 이제 대체 자산을 거래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중에 하나를 저희가 고를 수 있다.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7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5,0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개수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실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한 5,000개가 찍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되겠죠. 어떤 거가 제일 좋은 선택이냐 그런 거를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냐를 했을 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는 과거에 제일 잘 된 거를
찍으면 되지 않을까? 과거 실적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찍으면 좋지 않을까? 하면 되겠지만, 여기 투자 이제 펀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과거 실적으로는 포캐스팅을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그 포캐스팅을 하는 어떤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의 예측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퓨처 어떤 미래 주가 예측에 대한 모델들을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규 분포가 나오는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퓨처를 보면 이렇게 선풍기처럼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들 중에서 가장 이 고객의 리스크 톨러런스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실선으로 찍혀 있는 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그 중간 지점일 거고요. 근데 이제 고객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객이 하이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 있고 로우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고객의 리스크 테이킹 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 이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고를지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펀트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최대한 그냥 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려고 이제 하이 레벨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특별하게 뭐 세부적으로 어떤 모델들을 쓰냐, 어떤 식으로 이런 예측치를 만드냐 궁금하시면은 또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빨리 넘어가면 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톨러런스가 이제 Y축에 있고요. 아까 하이, 미디엄, 로우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딱 여기서 보면은 X축에는 child's age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을 뽑아온 겁니다. 에드워드 존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이제 도표로 모아낸 건데, 아까 전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child's age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돈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 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리스크 톨러런스와 저의 자녀의 에이지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찍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회사에서 직접 스크린샷 찍어온 건데, 회사에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실제로 방금 전들의 과정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도 좀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에퀴티의 이러한 각각의 어떤 스타일들에 따라서 대기업들에 투자할 건지 중소기업에 투자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펀드들이 정해져 있고, 또 픽스드 인컴도 장기채에 투자할 건지 단기채에 투자할 건지,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하는 어떤 채권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금방 상환이 되는 단기채에 투자할 건지에 따라서 이런 어떤 펀드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결정이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펀드가 자산 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자산 운용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funded rati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은 미래에 제가 필요한 돈의 현가로 땡긴 필요한 돈과 내가 미래에 현재 넣은 돈과 미래에 넣을 돈들이 합쳤을 때 당연히 제가 넣을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해 주는 어떤 퍼센티지로 지표가 나타내 주는 게 funded ratio입니다. 이거는 100%가 넘어줘야 되는 거고요, 항시.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켓 변동에 따라서 이게 변하겠죠. funded ratio 자체가. 이 레이시오를 100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산 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 이제 메인테이닝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모니터링 앤 리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희 회사 로보 어드바이저에서 찍어온 내용인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100이 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이 funded ratio가 89%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현가로 땡겨온 내가 넣을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내 필요한 돈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저희한테 와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다시 1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물론 마켓의
변동성을 저희가 100%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앞으로 넣을 돈을 조금 늘리는 방법. 그게 이제 monthly contribution을 늘리는 것. 아니면 뭐 retirement라고 한다면 retirement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니면은 내가 retirement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지 소폭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ongoing으로 계속 그 지속적인 어떤 이 funded ratio의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가면서 계속 자산 운용의 어떤 이 funded ratio를 계속 맞춰가면서 그 고객의 고를 이제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은 초기 투자금 아니면 이제 ongoing contribution 이제 앞으로 내야 할 자금들 아니면 내 리스크 톨러런스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초록색들은 이제 양의 상관계수를 가진 변수들이고 음의 상관계수를 가진 변수들은 이제 time of withdrawal 뺄 수 있는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빼야 하는 돈의 규모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면서 이 자산 운용의 어떤 그 고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방금까지 이제 얘기 나눴던 내용들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이 장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디파이 쪽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저희가 자산 운용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여기서 업무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 디파이 쪽에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지 이제 뽑아본 건데 일단 데모를 보시고 와서 제가 이거를 논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메릴 린치에서 운영하는 메릴 가이디드 인베스팅이라는 서비스고요. 이건 직접 그냥 구글에서 쳐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고 메릴 린치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저희 사업을 설명드리면 이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메릴 린치 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를 세 가지 세그먼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mass 컨슈머들, 그러니까 저희 MZ 세대나 아직 이제 세이빙스를 이제 모아가는 세대들, 그 자산 규모가 유동 자산 규모가 25만 불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2,500불 이상에서 25만 불 미만인 분들, 250K, 네 맞죠? 네 맞는 거, 네. $250,000 미만인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이 이제 high net worth individual이라고 해서 $250,000, 25만 불 이상에서 $2 million, 200만 불 미만 있는 분들이 high net worth 구간에 있고 200만 불 이상인 부분들이 ultra high net worth라고 해서 그런 분들은 private bank라는 이제 다른 세그먼트로 분류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세 가지 세그먼트로 관리해서 분리를 하는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대부분 첫 번째 섹터 매스 컨슈머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고요. 자산 규모가 320빌리언 달러니까 3,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private wealth나 high net worth나 ultra high net worth까지 다 합치면 한 3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3조 달러 정도. 그래서 그 자산 규모로 보면은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비교적 크지 않은데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지만 매스 타겟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으로 보면 한 60% 이상입니다. 60%, 70% 정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제가 이걸 아까 전에 데모하려고 잠깐 적어 놓은 건데 이제 골 네임을 정하고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적으면 이제 언제 은퇴할지 나이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내가 자금이 필요한지가 나오고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자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러니까 내가 은퇴한 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계산할지, 그거를 그냥 바로 난 몇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봉급의 몇 퍼센트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쓰면은 7,000불 정도가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 은퇴해서 매달 그럼 이렇게 세전으로 이렇게 데모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자금, 그래서 현재 그 초기 투자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매달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해서 넣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자산 운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메릴린치 외에 외부 자금이 있는지 그 외부 자금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야 전체 픽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여기서 고려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소셜 세큐리티, 그러니까 연금이죠. 연금이 필요한 게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톨러런스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직접 내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몇 가지 질문들을 답을 하면 나는 미디엄 리스크 톨러런스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 펀드를 투자할 건지 아니면은 ESG 펀드를 투자할 건지 이거를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펀드를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 수천 가지 자산 배분 그 옵션들 중에서 그 에퀴티 94%, 픽스드 인컴 5%, 캐시 1%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펀디드 스테이터스라고 말씀드렸던 이 지표가 나오죠. 지금 99%면은 뭐 거의 100%에 가깝지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monthly contribution이 아까 600불씩 넣는다고 했는데 뭐 700불을 넣겠다 하면 이제 금방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100%를 넘어가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달라 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펀드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펀드들이 투자해야 되는 어떤 펀드 메뉴들이 나오는 거고 에쿠티에는 이만큼, 뭐 픽스드 인컴에는 이만큼 해서 이런 펀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송금을 하면 실제로 그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제 IRA라고 하는 거는 리타이먼트 펀드 이름이고요. 그 미국에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늦게 낼 수 있게 이 은퇴 후에 세금을 받았을 때 그 투자 자금을 받았을 때 세금을 뗄 수 있게 넣었을 때 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어카운트 이름인데 이제 이거를 열어서 바로 이제 투자 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디파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재미있을 거라고 했을 때 여기 이 페이퍼가 되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같이 읽었어요. 여기 코파운더들이랑도 좀 같이 읽었고 논의를 내놨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과 아폴로 사모펀드가 같이 만든 백서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웰스 매니지먼트가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용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큰 이런 그 어떤 혁신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투자 자산이 굉장히 매뉴얼한 대체 자산군이거든요. 이제 그 주식은 거의 다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에서는 영웅문처럼 미국 로빈후드 같이 완전 자동화가 됐고 채권은 아직 미국이나 한국이나 OTC 오버 더 카운터에서 전화로 집행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거의 많이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유동화가 됐고 굉장히 빨리 그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당일 내로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상황인데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몇 달씩 걸릴 때도 있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뭐 farmland, forest 뭐 이런 대체 투자 자산군에 속해 있는 투자 가능한 어떤
어떤 상품들이 워낙에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이 굉장히 기회가 많다.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했을 때 엄청난 어떤 가장 큰 효율성의 어떤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전통 금융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또 유동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언제나 P 같은 경우는 뭐 $2 million, $3 million threshol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규모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토크나이제이션에 잘라서 투자할 수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그 아스펜이라고 뭐 많이 이제 디파이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유럽에 있는 호텔들 같은 경우에서 자기네 호텔을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그걸 쪼개서 부동산을 팔았던 사례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런 어떤 대체 투자가 디파이 쪽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펀드 자체도 펀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 유동화된 어떤 증권이지만 펀드 자체도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여기서 이제 백서에서 나온 내용이었고 이게 왜냐하면 펀드는 유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유동성을 더 제공한다고 좋을 건 없지만 그 퍼포먼스 자체가 그 트래킹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분기에 한 번씩 퍼포먼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ETF 같은 경우도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게 거의 없고 먼슬리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분기로 제공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매니징에 있어서 퍼포먼스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디파이 쪽에서 토크나이제이션 했을 때 리얼타임으로 24/7 24시간 동안 퍼포먼스 트래킹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좀 관련이 있지만 이 세틀먼트 이제 트레이딩을 집행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은행에서 있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 자산군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트라데이로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 원데이 혹은 투데이 트레이딩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디파이 쪽에서 어떤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여러 자산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을 한 번에 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B2B적인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 파이낸스 쪽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백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훨씬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2, 3년 쏟아서 만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내용이고 2023년도 백서인데 2024년도에도 지금 계속 온고잉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가디언이라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인데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도 이제 종종 뉴스로 나오고 있고 이런 거 트래킹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네. 이상이고요. 간단히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너무 좀 댄스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간단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운용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그래서 Goals Based Investing이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 간단히 그게 어떻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웨일 린치 사례를 들여서 좀 설명을 드렸고 데모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고객의 돈을 집행하고 있고 고객의 투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세미나의 좀 취지에 맞게 제가 좀 공부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자산운용 부서에서 어떤 것들이 디파이에 적용되면은 디파이를 통해서 좀 혁신을 이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질문이자 어떤 제안처럼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상이고요. 간단한 뭐 Q&A 있으시면 이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